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에 반대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에 합의했습니다. 엘리엇은 자신들이 보유한 옛 삼성물산 지분 4.95%를 조만간 삼성물산 측에 전량 매각하고 한국 시장을 떠날 예정입니다. 종근당이 판매하는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 처방액이 올해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연초 독감이 기승을 부린 가운데 독감 치료제 시장을 독점한 타미플루 처방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한국거래소가 해태제과 식품의 조건 상장 예비 심사 결과 상장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해태제과 식품은 내달 공모 진행을 거쳐 5월 초순 상장할 예정입니다. 풀무원은 종속회사를 통해 미국 비타소이의 식품 개발, 제조, 판매, 영업 부문을 양수하기로 했습니다. 양수가액은 579억 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내 증시도 일주일 동안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조금 더 쉬어갈지 아니면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오늘 리포트를 통해서 증권사 시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DB대우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의 리포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DB대우증권입니다. KDB대우증권은 리포트를 통해서 기술적인 시장 분석을 했는데요. 제목으로 차면 덜어내고 가득 참을 경계하자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가 과매수권에 도달했다라고 판단하면서 국내 증시가 단기적으로 가득 찼다고 분석했는데요. 그 가운데 코스피 2000선, 코스닥 700선을 앞둔 상황에서 주가의 앞자리 수준이 변하는 라운드 넘버를 앞두고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라운드 넘버를 앞둔 상황에서 심리적 저항을 받아서 가격 조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짚었습니다. 글로벌 증시에서는 선진국 증시의 상대적인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역시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이 둔화될 거라고 제시했습니다. 우리 시장 과매수를 걱정해야 할 시기인 만큼 코스피 단기 추세는 유효하지만 2월의 과대 낙폭을 어느 정도 회복한 만큼 상승 탄력이 현저하게 둔화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960에서 2040포인트 사이의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시장 대응이 필요하다고 내다봤고요. 코스닥은 700 돌파 및 안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660에서 710선 사이의 움직임을 예상했습니다. 이번에는 NH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NH투자증권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앞서 알아본 KDB대우증권과는 사뭇 다른 뉘앙스입니다. 일단 코스피 외국인의 매수세 속에 상승 전환을 한 가운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는데요. 마디지수인 2000선을 앞에 두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리스크 관련 주요 지표들이 안정되는 만큼 글로벌 증시가 당분간은 리스크온 심리가 이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는 실적에 초점을 맞추자고 제시했는데요. 1분기 실적 기대감도 살아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만큼 차별적인 실적 개선세를 보이는 업종에 적극적으로 비중 확대 전략을 갖자는 의견입니다. 3월 이후에 차별적인 실적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 업종으로는 조선, 디스플레이, 건설, 의료, 에너지, 화학, 음식료, 유틸리티 업종을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움증권의 리포트 알아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은 원달러 환율 전망에 대해 내놨는데요. 지금이 달러의 매력이 높아지는 구간이다라고 제시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150원대까지도 급락했는데 그 원인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완화되고 있고 국제유가가 반등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호재가 강화되기에는 걸림돌이 있다고 짚었는데요. 먼저 미국 연준이 연내 금리 인상 의지를 꺾지 않은 상황에서 달러 약세가 조금 더 이어질지 의문이라고 제시했고요. 두 번째로 중국이 양회에서 산업의 구조조정 이야기를 내놓은 만큼 원유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런 만큼 원달러 환율의 추가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그래도 당장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되면서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분기 환율 전망을 1130원에서 122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3분기 환율 범위는 1180원에서 125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현재 개장 20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장전 전략 본격적으로 점검해보는 이드코의 마켓 트레이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더 키워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3월 말이 변곡점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수 하락에 대한 상황들이 5일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탈된 상황으로 마감된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동안 2000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펀드 환매 물량이라든지, 그동안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들 위주로의 차익 실현 매물들에 막혀서 어느 정도는 추가 상승이 제한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결국 예상대로 5일선을 이탈한 상황에서 바로 이제, 다우지수도 그렇고 그 하락이 좀 나아졌던 그런 부분이었죠. 저는 이제 코스피 지수가 0.7% 정도 하락 후에 아랫꼬리를 달기는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저점을 조금씩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들. 자, 코스닥 지수도 5일선을 이탈한 상황이다 보니까 크게 힘을 못 쓰는 이러한 흐름들이 시장의 유동성의 한계에 조금씩은 부딪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크게 시장의 호재성 이벤트들이 나올 게 없는 그런 모습들이 되겠죠. FOMC에서의 금리 동결 이후에 이렇다 할 이슈거리가 없다 보니까는, 말씀드렸듯이 경기 지표와 국제유가만이 지수의 유동성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와 근거들이 되겠지만은, 현재 구간에서는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되더라도 크게 작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글로벌 지수에 대한 상승 각도가 나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경계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결국 이제 다우지수는 4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마이너스 0.6% 정도 하락 후에 아랫꼬리를 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고요. 그리고 유럽 증시는 일단 독일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급락 마감을 한 상황이 되겠는데, 자, 일단 오늘 우리 증시도 혼조세로 출발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은 변동성 확대권으로 들어온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그러한 관점에서 전일 현대차랑 LG 디스플레이 모두 두 종목에 대한 상승 시 매도 의견을 일단은 차익 실현 관점에서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현대차가 16만 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1차 매도 의견을 드린 이후에 15만 9,500원 정도까지 상승 후에 500원 차이로 이제 돌파를 못한 상황이 되겠죠. 16만 원대를 바로 맞고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 정확하게 일단 예측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급 후에 5일선까지 이제 바로 이탈한 모습들, 단기적인 상승폭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자,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의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상승 시의 차익 실현 관점을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자, 일단 LG 디스플레이도 어제 3% 정도 장중 하락이 나왔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장중에 집중적으로 좀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밀린 후에 아랫꼬리가 나와 주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은,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어느 정도 재차 반등권역에 들어오게 되더라도 5일선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 구간을 좀 들어올 수 있다. 다만 이 라인 자체 27,000원대 중심으로 해서 이 라인 자체는 어느 정도 되밀릴 수 있는 그런 저항권역에 위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종목들, LG 디스플레이라든지 현대차도 마찬가지인 관점이 되겠고요. 기타 종목군들, 마찬가지인 관점으로 단기적으로 한 10% 이상 올라온 종목들은 어느 정도 무리하지 말고 일단 수익 주시는 분들께서는 차익 실현에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조금 현명한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130만 원대까지의 상승폭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지난번에 이제 129만 원대 129만 원대까지 1차적인 상승 이후에 재차 이제 하락 후에 어느 정도 눌림목의 어떤 형성 이후에 반등권역으로 들어온 그런 모습의 현재 상황인데, 자, 일단 5일선을 이탈했다가 5일선을 다시 안착한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의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일단 상당히 조금은 재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3거래 연속으로 개인, 기관, 외국인 모두 쌍끌이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은 일부 지금 기타 법인 창구로 들어오는 물량들이 삼성전자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삼성전자의 상승 과락이 조금 있더라도 제가 봤을 적에는 130만 원대를 돌파 한 번쯤은 하는 것은 맞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지수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크게 흔들리지 않고 제 갈 길을 가고 있는 삼성전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어느 정도 슈팅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지수하고 조금은 따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수는 대형족 쪽에서는 이제 크게 좀 먹을 게 없어 보여요. 쌍문학부터 때부터 리딩해드렸던 현대차, 눌림목까지 일단 적중을 해서 현재 큰 폭으로 상승하는 과정들이 매도까지일 때 완벽하게 리딩을 해드렸던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포스코도 23만 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매도 의견 드렸던 부분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의 그런 관점인데, 크게 대형주, 지수 대형주 쪽에서는 먹을 게 없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시장은 조금은 지루한 그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결국에 이제 한 번씩 대형주들의 순환매가 국제유가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한 번씩 돌았던 그런 상황들, IT, 전기전자 전체적으로 돌았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수는 지루한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자, 이제 코스닥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이번 주 내내 말씀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자, 일단은 그러한 관점에서 셀트리온부터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이 셀트리온이 어제 이제 매도 사인을 조금은 일단 드렸었죠. 상승진 매도 관점으로 말씀드렸던 이유가 뭡니까? 힘이 지속적으로 딸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결국 저항에 지속 맞고 떨어지는 이러한 흐름들이 예상했던 그런 상황들. 자, 결국 이제 어제 내용의 램시만 공급 계약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한 그런 모습들, 결국 상승 후에 바로 되밀리는 모습들이 나온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히 힘이 약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또다시 5일선까지 이탈한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 이 시총 상위 종목이 코스닥 지수를 견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코스닥 지수가 흔들리게 된다면 한 번쯤은 출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이 셀트리온의 지지세가 크게 튼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 의견을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자, 일단 코스닥 지수 주요 단기적인 지지 라인들이 지금 무너진 상황이 되겠죠. 5일선이 지금 이탈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11선 단기적인 2평 심리적 지지 라인 11선도 무너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21선 680포인트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 라인을 반드시 지지해야 하는 1차 사수 라인으로서 이 라인이 무너지게 된다면 조금은 당황스러운 그런 일들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1선을 타고 움직여줘야 하는 그런 코스닥 지수의 현재 상황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변동성의 주의 차원에서 코스피 지수의 종목들도 그렇고 코스닥 지수의 종목들도 그렇고 우리 마켓 트레이더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뭐 전기, 전자라든지 자동차, 철강, 증권까지 일단은 순환매를 한 번씩 싹 다 훑으면서 저점에서 고점에도 정확하게 나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구간 너무 긴 호흡의 구간에서 보지 말고 조금은 애매한 구간에서는 일단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 보셔서 무리하지 않는 그런 주말 보내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 자, 벌써 또 주말입니다. 자, 날씨가 또다시 쌀쌀해지고 있는데, 자, 마음속은 따뜻한 마음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마켓 트레이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트레이딩 매매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코스닥 280포인트 지지 여부 꼭 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샘플러스 이득 코멘트와 함께했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49분입니다. 개장 10분가량 남겨놓고 있고요. 양시장 지금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동시호가 특징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눈에 특히 띄나요? 네, 가장 먼저 이제 HBA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사실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다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인데 이 주요 사업 부문이 이 부품업체거든요. AMOLED 쪽이나 LCD,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쪽에 검사 장비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고요.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주요 거래처가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코닝 정밀 소재, 해외 쪽은 중국의 BOE, 대만의 이노룩스, AO, CPT 등이 있습니다. 일단 결국에 AMOLED 쪽과
쪽과 관련된 부분들이 아닐까. 그래서 최근 보면 AMOLED 쪽, 디스플레이 쪽과 관련된 부품주들이 굉장히 좀 좋은데, 일단 LG 디스플레이도 최근에 좀 턴어라운드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품 업체들도 다양하게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감사 보고서는 최근에 좀 제출이 됐고, 오늘 보면은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이렇게 좀 시세가 나오는 거 보면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좀 시세들을 좀 분출하려는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나. 그래서 뭐 HB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뭐 LB 세미콘이라든지 비아트론 그리고 테라세미콘 이런 종목도 뭐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시간으로 이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70만 주 정도 되고요. 예상 체결가가 한 4.6% 정도 되는데, 이 종목의 직전 고점이 2,890원에서 2,485원. 가격 조정이 소폭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2,500원대가 좀 되면 다시 한번 이제 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직전 고점일 때 2,890원에 대한 가격 저하가 최근에 좀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근데 이제 거래가 최근에 좀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 종목의 특징이 거래가 좀 줄었다 한 번씩 좀 폭발하면서 시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은 거래가 좀 줄고 가격이 좀 빠졌을 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CMG 제약인데, CMG 제약은 최근에 어제 이제 상한가 왔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신약 개발과 관련된 이슈가 좀 최근에 다시 한번 나왔죠. 미국에서 임상 1상이 완료되고, 이게 조현병 복제약 임상 1상 시험 완료 때문에 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FDA 승인을 얻어서 진행한 조현병 치료제 아리피프라졸, 이 구강용의 필름인데 알약이 아니라 필름형으로 된 약이고요. 이 조현병이라는 게 망상, 환청, 그리고 와해된 언어, 전응서적 둔감 등 증상과 함께 사회적 기능에 이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뇌질환입니다. 최근에 근데 이러한 병들이 발전을 하면서, 그러니까 시대가 좀 발전하면서 이러한 질환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발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상 인구 1% 정도가 이 질환을 앓는 것으로 좀 집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진행이 1상이 완료가 되면서 좀 좋은 모습 보였고, 만약에 2상까지 좀 완료가 되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아마 날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직전 고점이 뭐 3,600원대, 800원대, 3,800원대인데 만약에 오늘 지금 시간으로 40만 주, 예상 체결가가 3,450원, 아마 직전 고점 3,800원은 좀 돌파하지 않을까 조만간. 그래서 4자로 바뀔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특징적인 종목 중에 이제 큰 종목이 하나 나왔는데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 이제 중동 계약 쪽,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신도시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죠. 사우디 주택부와 10년간 총 10만 세대 규모의 다으야 알푸르산 신도시 건설. 근데 이게 뭐 계약을 완전히 마친 건 아니고 MOU 체결입니다. 보통 MOU는 이제 양해각서라 그래서 본계약 전에 사실은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 어떤 협약 관계의 어떤 협약이죠. 근데 이게 이제 본계약으로 좀 발전하는 경우인데, 대우건설이 사우디라든지 중동 쪽에서 좀 가져갔던 어떤 경쟁력을 봤을 때는 본계약 체결도 그렇게 헛소리는 아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드리고, 시간내로 한 15만 8천 주, 16만 주 가까이 되고 예상 체결가가 한 5% 정도 됩니다. 근데 대우건설뿐만 아니라 건설주들 흐름들이 최근에 바닥권에서 다 올랐거든요. 아마 이 중동 이슈든 뭐든 아마 대우건설뿐만 아니라 건설주들은 뭐 이번에 상반기에는 좀 시세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형주 중에서는 화학주와 더불어서 좀 건설주 많이 보고 있는데,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 아마 이러한 신호탄들이 종목별로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하고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온 게 보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오르고 좀 급등한 이후에 좀 쉬더라도 아마 꾸준하게 좀 우상향을 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대우건설 우상향 전망까지 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개장 6분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장 함께하실 분 모시고 장전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즈인베스트먼트 김형철 팀장 그리고 샘플러스 심기원 멘토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내내 조금씩 쉬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인데요. 오늘도 이렇다 할 움직임 지금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시장 모두 지금 강보합 출발 준비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교회나 성당 다니시는 분들 좀 아실 텐데 이번 주 일요일이 부활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오늘 모두 휴장을 한다고 합니다.
자, 김영철 팀장님,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도 덩달아 좀 쉬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 뚜렷한 방향성 없이 2000선 부근, 그러니까 1990선 후반대에서 이제 2000선을 넘기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옆으로 이제 흔히 말하는 개걸음 장색, 뭐 아주 좁은 박스권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방향성의 연속성 산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오늘 장 같은 경우에 앞서도 코멘트 해주신 것처럼 그 이제 미국 같은 경우나 유럽 국가들의 휴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 동안에는 사실 조급한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사실 실적 시즌으로 접어든다라는 게 이제 뭐 TV를 틀거나 아니면은 뭐 뉴스, 증권면 이런 쪽을 보면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업종,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가 좀 올라가는 그쪽 위주로에 대한 종목들을 좀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특징적인 부분들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항상 장중에 이제 외국인들이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가 거의 한 2시 반 또는 이제 동시호가 때 그 이제 쏘아 올리는, 그러니까 현물 쪽에서 한 1000억 정도가 들어오면서 결국엔 마지막에 그 순매수는 플러스로 만들어 놓는 그런 이제 방향성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 기관은 뭐 18거래일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물량들을 조금씩 받아주고 있거든요. 과연 기관이 이기는지 외국인이 이기는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기관이 2000선 위쪽에 안착을 한다 손 치더라도 방향을 바꿔가지고 매수가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기관이 지속적으로 펀드 환매 물량들이나 차익 실현이 나오는 업종, 섹터, 종목들보다는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 섹터나 업종, 종목 위주로 종목들을 좀 잡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수가 방향성 없이 횡보하는 모습 오늘도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실적 관련주 위주로 여전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수급이 요즘 팽팽합니다. 외국인 매수와 기관 매도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기관 매도가 좀 금방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외국인의 매수 종목 위주로 대응하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심규현 멘토님은요, 오늘 시장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선은 기간 조정에 대한 얘기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향후 방향성은 찾을 가능성이 높다.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간에 방향성은 찾을 가능성이 높은데 상승을 하든지 하락을 하든지 간에 약간의 유연한 투자 전략을 갖고 계셔야지만이 어떠한 방향 속으로 갔을 때에도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이번 주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글로벌 증시에 있어서 위험자산보다는 약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짙은 상황을 보였습니다. 그와 관련된 움직임, 사실 지난주까지는 위험자산 관련된 부분이 언급이 되면서 시장이 좀 상승 움직임이 보였다라고 한다면은 유가도 좀 하락세가 최근 이번 주 좀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 전체적으로 금이라든가 달러 관련된 안전자산에 대한 약간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시장도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업종, 종목에 대한 전략들도 약간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업종 주도, 업종 섹터가 없는 상황에서는 개별 종목 장세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내 개인 포트에 대한 전략군들, 오히려 제각각의 투자 전략이 종목별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차 군단에 대한 실적 전망치 하향 움직임은 약간 부담 요인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는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상승에 대한 움직임보다는 약간의 영업이익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는 5조 원 전후냐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전망치 하향 움직임이 나옴에 따라서 130만 원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120만 원에 대한 약간의 고평가에 대한 논란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락한다라고 한다면 지수에 대한 하락은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철강이라든가 이런 잘 나갔던 종목에 대해서도 실적 전망치 최근에 좀 하향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1월달, 2월달 시장을 이끌어줬던 업종에 대해서는 약간 차익 실현을 하시고 새롭게 4월달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쪽으로 포트를 짜시는데 그 해답은 작년도 11월달, 12월달에 강했던 업종군들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5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자, 지금 아직까지 지수별 집계가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업종별 분위기부터 전반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들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다 할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 업종이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지금 0.08% 오르면서 시작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철강주가 괜찮습니다. 그 가운데 조선주는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한진중공업만 홀로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유주가 오늘 역시나 좋습니다. 유가가 혼조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 GS, SO일 모두 다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지주회사가 잘 오르고 있고 화학주도 잘 오르고 있습니다. 건설주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은행주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주춤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증권주들이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지금 빨간불이 우세하게 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테마 한번 보신다면요. 자,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부 다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 OLED 관련주 지금 한번 보신다면요. OLED 관련주들도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괜찮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지수가 집계가 됐네요. 코스피 1990선 회복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0.2%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0.32% 오르면서 688포인트에 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개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철 팀장님이 코스피 개장 분위기 시총까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뭐 코스피 그 상승 출발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게 강한 상승 출발보다는 한 4포인트 정도 1900선을 회복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시총 상위 종목들 좀 움직임들 보면은 삼성전자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총 5조, 그러니까 그 영업이익 5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어쨌든 1분기가 저점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요 수급 주체를 본다라고 하면 뚜렷하게 삼성전자를 매수해주는 수급 주체는 없습니다. 기타 법인, 그러니까 뭐 자사주 쪽이 이제 뭐 주가를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하면서 같이 끌어올리는 그런 형국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시장에서는 1분기가 저점이다라는 기대감, 그런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 쪽으로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시총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혼조세인데요. 좀 개인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건 아모레퍼시픽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장 같은 경우에도 아모레퍼시픽 좀 강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고 일부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화장품 주도주로 다시 한번 올라설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기로에 좀 놓여져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올라온 것은 그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어쨌든 화장품이 밸류에이션 논란 많이 올랐다라고는 하지만 꾸준하게 그 실적을 뽑아내고 있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좀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 같은 경우에 아모레퍼시픽도 좀 움직임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화학 업종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대부분 이제 뭐 증권 관련 매체나 그 이제 뭐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데를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그 1분기 실적, 그리고 그 중에서 주요 업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화학이랑 정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또 재밌는 거는 국제유가가 조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일부 정유주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흐름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제 뭐 1월달, 2월달 같은 경우에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면 어쨌든 정유업종, 화학업종 장중에 또는 시초가가 약하게 시작을 했었는데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는 확실히 국제유가가 좀 조정을 받더라도 뭐 전전일장 같은 경우에 한 4% 정도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유업종들은 강하다라는 것이 확실히 국제유가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지금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포커스를 잡아나가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포스코나 철강 뭐 일부 업종들 같은 경우에 뭐 원샷법 이슈들이 발생이 되면서 일단 뭐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제 이제 뭐 일부 경기 방어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이어지는지 아니면은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민감 업종, 그러니까 경기 그 민감주 쪽으로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들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소폭 상승이긴 하지만 빨간불을 켜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자, 장 마감까지 조금 더 오르면서 한 주 마무리 조금 더 잘 할 수 있겠다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개장 분위기 시총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현 멘토님. 네, 코스닥 오늘 상승세입니다. 코스피와 비슷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는 코스피보다는 강합니다. 0.3%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688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690선 언저리보다는 좀 아래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최근에 코스피는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작아지면서 1990포인트 전으로 움직이고 있지만은 코스닥은 약간씩 밑으로 현재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 혼조 양상입니다. 물론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좀 더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는 아니다라는 거. 종목별로 보합권에서 현재 출발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동소라든가 뭐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 쪽에 있어서는 현재 보합 출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반도체, 셀트리온, 젠백스, SK머티리얼즈, 시즌, 네오위즈 게임즈는 0.5%에서 1%대 상승 흐름이고, 카카오라든가 GS 홈쇼핑, CJ 오쇼핑 같은 종목 쪽에서는 1% 안팎의 하락세 현재 진행되고 있고, 좀 더 상승폭을 좀 확대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SK컴즈가 2.2%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3거래 연속적으로 2%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3거래일 전부 대비해서 7에서 8% 정도의 상승률 현재 기록을 하고 있고, 포스코 엠텍이라든가 YG1,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종목 쪽에서도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가스터디, 네페스 같은 종목 쪽에서는 하락 움직임 나오면서 오늘장 코스닥은 상승과 하락에 대한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 차별화 움직임 나오고 있지만은 주가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폭은 조금은 과거 대비 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체크해 보실 필요 있는 사항이다라고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까지 알아봤습니다. 코베지 컴바인 오늘 또다시 5% 급등하고 있는 모습 있다고 전해드립니다. 자, 어제 하락하면서 마감했던 일본 증시 오늘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니케이가 0.3% 상승하면서 시작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수급과 업종별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팔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기관이 모처럼 사면서 시작을 하는데, 자, 김영철 팀장님 아직까지 그래도 수급 방향이 확실하게 나타났다라고 보긴 어렵겠죠? 네, 일단은 장 초반이기 때문에 수급 방향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앞서 이제 코멘트를 드렸었지만, 외국인들 장중 수급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장 막판에 과연 외국인들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게 요즘에 외국인들 그 매매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물 쪽에서도, 그러니까 그 주요 한참 중국 증시에 대한 변동성이 커졌을 때 코스피는 9시에 개장하는 게 아니라 10시 반, 10시 20분에 개장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선물 시장이 9시에 개장을 하는 게 아니라 10시 전으로, 그러니까 이제 중국 시장 시작하기 전에 움직임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9시에 개장하는 게 아니라 2시 이후에 개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판의 수급에 대한 외국인 수급이 지수의 그 종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중 수급을 보면서 시장이나 아니면 종목을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장이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까다로운 이유는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자신 있게 종목에 대한 비중을 늘리거나 아니면 줄이거나, 이렇게 이제 그 판단이나 전략이 서지 않는 그런 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장에서는 조금 한 걸음 살짝 뒤로 물러나서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좀 지속적으로 좀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정말로 방향성이 나오고 나서 베팅이 들어가도 늦지 않거든요. 추세가, 새로운 파동이 시작되고 새로운 추세가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충분히 먹을 게 있는 그런 시장인데, 지금은 정말로 먹을 게 없는 계륵 같은 그런 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대응이 어렵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업종 쪽으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오늘 비철금속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일부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 그리고 특히나 이제 건설업종에 대한 움직임들, 대우건설이 이제 사우디 쪽에 MOU 체결을 하면서 그게 이제 이슈가 좀 되면서 한 5% 정도로 아까 전에 시작 출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현재 이제 5.4% 정도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대우건설, 그러니까 대우건설뿐만 아니라 건설주 전반에 대한 부분들,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추가적으로 수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끌어올리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MOU이기 때문에 확실히 수주가 들어간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주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사실 조선이랑 그리고 건설
주가를 끌어내렸었던 부분들이 그 이제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 수주가 정말로 기업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이 부분들도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수주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 단가를 후려쳐가지고 정말로 싸게 수주를 한다라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슈 자체로 오늘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과연 시가를 지켜주면서 추가적으로 길게 양봉을 뽑아내는지 아니면은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오는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업종이랑 의약품 업종 같은 경우에 의약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CMC 제약 그 상한가 들어가면서 이슈가 좀 발생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인해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날 수 있는, 여전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섹터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중소형 제약사 언제 그런 임상실험 공시가 나올지 그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꾸준하게 좀 나오는 대형 제약사 위주로에 대한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장 막판 수급 일단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향성 없는 가운데 오늘 조금 더 관망하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코스닥 수급 상황이랑 업종별 흐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현 멘토님. 네, 우선은 전체적으로는 역시나 방향성 그렇게 크지 않다. 뭐 대부분의 수급 주체가 한 10억 원대, 20억 원대 전후에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은 최근에 이 거래 연속적으로 30억 원대 안팎의 매도 우위 나왔는데 오늘은 매수인지 매도인지 확실하게 방향은 아직은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전체적으로 거래소 시장과 마찬가지로 움직임에 대한 추이가 약간 좀 소극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밖에 수급 주체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좀 사주고 있습니다. 현재 25억 원대 개인 매수 우위, 기관 같은 경우에는 21억 원대 매도 우위가 나오고 있는데, 기관의 코스닥에 대한 방향 움직임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역시나 불투명성이 높다. 거래소 시장에 대한 기관 현재는 좀 소폭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코스닥에 대한 매도 움직임은 3월 11일 기점으로 해서 내리 300억에서 500억 정도의 물량이 출하되고 있기 때문에 물량도 물량이지만은 지금 받아줄 수 있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관의 이러한 매도 압력은 시장의 상승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투신권 중심으로 해서의 코스닥 시각이 좀 변해줘야지만이 투신권이 종목을 이끌어준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투신권이 좀 사준다라고 한다면은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면서 상승에 대한 폭도 커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코스닥 외국인 개인 수급도 중요하지만 기관 그중에서 투신권에 최근에 매수 전환되는 모습 보이는데 매수폭이 최소한 500억 정도 이상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역시 수급 방향성이 확실하지가 않은데 오늘도 이 기관의 매도 압력 이어질지 조금 더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원달러 환율 상승 마감했는데요. 지금 외환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오늘 환율 역시 미국계 계속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의 매파적 발언 여파로 오늘도 상승으로 보이면서 이런 40전으로 1167원 70전의 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금요일에 따른 여계 시장들이 대부분 여기가 휴장인 여파로 인해 내고 물량들이 좀 유입되면서 현재는 좀 1165원대로 하락 반전하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계속되고 있는 FED 관계자들의 금리 인상 지지 발언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제도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다음 금리 인상 시기가 멀지 않았다고 발언하면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달러 강세가 지속됐습니다. 3월 FOMC 회의 결과가 다른 분위기가 흐르면서 외환시장의 달러 매도 심리를 좀 자극시키는 모습입니다. 일단 원유값도 어제 소폭이나마 하락 압력이 지속된 것도 달러 매도 심리를 좀 자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역시 달러 강세 지속으로 상승세가 지속되었고요. 상승세를 보이면서 1160권 50전에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달러 강세 지속으로 오늘 외환시장도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기대 지속으로 상승 출발한 환율은 미국 금리 인상 기대에 따른 옹심리 강화로 1170원대 진입 움직임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금요일로 인한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최대 금융시장이 휴장인 만큼 제한적인 매수세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거기다 월말 불기말로 인한 내고 물량도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어서 여기 휴장으로 매수세가 제한되는 가운데 내고 물량이 강하게 유입된다면 하락 전환하는 모습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장중 위안화 고시환율은 체크하면서 보셔야 될 거고요. 최근 주춤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금 유입도 체크해야 될 재료입니다. 예상 환율 범위로는 1165원에서 72원 사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외환 역의 휴장으로 매수세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하락 전환 가능성까지 열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먼저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행주와 항공주가 최근 들어 계속해서 힘든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작년에는 메르스 그리고 파리 테러라는 악재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연초부터 지카 바이러스에 더해서 벨기에 테러까지 발생하면서 또다시 악재가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려운 상황 겪고 있는 여행주와 항공주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요. 그리고 또 오는 8월부터 원샷법이 시행이 됩니다. 원샷법이란 이 기업의 사업 재편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M&A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 규제를 풀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원샷법에 대한 첫 대상으로 철강 산업의 구조 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철강 산업과 철강주 전망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행주와 항공주 이야기부터 나눠볼까 합니다. 자, 외부 변수가 좀 많은 종목이다라고는 하지만요. 일단은 요즘 들어서 외부 변수가 많아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메르스와 파리 테러가 있었고 올해는 지카 바이러스의 벨기에 테러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도 일단은 작년보다는 조금 덜 큰 악재다라고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작년 한 여름쯤 해가지고 메르스는 공기 전염이 된다 그래가지고 정말 큰 악재였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여행주 상당히 많이 빠졌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여행주 충분히 담아볼 만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뭐 여행주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투어랑 모두투어인데요. 하나투어랑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 일단은 여행 산업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적인 변수가 좀 많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그 외부적인 변수가 수치로 드러나는 것은 결국에는 출입국자 숫자 그리고 이제 뭐 패키지 여행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항공권 판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요소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2월달 그 출입국자 수만 본다라고 하면은 증가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인바운드보다는 아웃바운드 쪽에 대한 그 사업 영역이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더 강하기 때문에 아웃바운드 쪽에 한 20% 이상 이제 증가를 하는 그런 부분들. 물론 이제 중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가 한 5%에서 7% 정도 이제 뭐 들어온 부분들이 이제 증가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보다 아웃바운드 해외 쪽으로 이제 뭐 나가는 그런 여행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부분들이 일단은 1차적으로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투어랑 모두투어 주요 사업 영역 중에서 하나가 이제 패키지 여행이랑 티켓 판매인데 하나투어 같은 경우가 그 이제 뭐 패키지 여행 자체가 한 30% 정도 그리고 항공권 같은 경우도 한 30% 정도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1, 2월달에 이제 좀 보여줬고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도 그 지금 패키지 여행 같은 경우 한 14% 그리고 항공권 매출이 한 60% 정도가 좀 증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여행주를 안 살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는 모두투어보다는 하나투어입니다. 왜냐면은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받아가지고 이제 그 토스를 해주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면은 패키지 같은 경우가 마진율이 더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상품 구성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이제 가격을 입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두투어보다는 하나투어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메르스 이슈랑 그다음에 그 이제 파리 테러 악영향도 있었지만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온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하나투어 기준으로 보면은 차트를 보면은 뭐 20만 원대에서 지금 뭐 10만 원대 언더까지 내려왔는데 20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거는 그 이제 신의 면세점 이슈까지 같이 붙어가지고 주가가 단기간에 좀 슈팅을 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외부적인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내려온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 10만 원 언더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다. 물론 이제 지금 사가지고 바로 강한 다이렉트 반등을 누리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연기금 쪽에서도 매수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10만 원 언더에서는 충분히 여행주 저는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환율 고점 대비 상당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환율 올라갔을 때도 여행객들이 그렇게 많이 나갔는데 지금 환율이 내려왔다라면 여행 수요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투자는 일상생활에서 뭐 아이디어를 찾는다. 지금 당장 뭐 인터파크나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홈페이지 들어가서 뭐 가까운 제주도나 아니면 동남아 여행하려고 항공권이나 아니면 패키지 검색하시면 그렇게 날짜가 좋은 날짜들은 대부분 다 예약이 마감됐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여행주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를 들어가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행주 지금은 담아볼 만한 업종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행주 관심주로 주셨고 하나투어 탑픽으로 주셨고 모두투어까지 관심 가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하나투어 10만 원 아래에서 매수 가능하자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항공주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궁금해요. 일단은 항공주 같은 경우 그동안 저유가 수혜도 받았고 오를 법도 한데 도통 지금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일단은 뭐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바닥권에서 한번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대한항공 기준으로 보면은 25,000원 언더에서 지금 3만원대까지 올라왔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공주보다 여행주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게 일단은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바닥권에서 좀 올라왔고요. 한질칼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상당폭, 물론 이제 한질칼은 지배구조 이슈까지 같이 이제 좀 붙어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겠지만 어쨌든 이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은 바닥권에서 한번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움직였다. 하지만 하나투어랑 그다음에 모두투어는 안 움직였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항공주에 대해서 이제 뭐 조금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드려보면은 일단은 여객 수요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항공주를 볼 때는 세 가지 정도를 좀 봐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하나는 여객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물동량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여객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물동량, 그러니까 이제 항공으로 뭐 제품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실어 날라주는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데 여객 수요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뭐 충분히 이제 저유가에 대한 부분들도 수혜를 누릴 수는 있는데 그 물동량 자체가 늘어나지가 않는다라는 점. 그래서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의 숫자가 좀 확실히 돌아 나올 때 들어가도 좀 늦지 않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행주는 매수 가능하다라고 좋은 의견 주셨는데 그에 반해서 항공주는 아직까지 좀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 심기현 멘토님은요, 여행주 접근할 때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우선은 여행주 말씀해 주셨던 대로 어쨌든 여행 갈 사람들은 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뭐 유럽 테러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때 약간 좀 주춤하지 여행 계획을 트는 사람은 뭐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남아 지역을 중심부로 한 그리고 뭐 일본이라든가 최근에 관련된 가까운 나라들에 대한 여행 빈도도 좀 많이 높아지고 있고 국내를 가나 사실 해외를 가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큰 비용 차이가 없다라는 인식들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외여행 패키지 관련된 상품에 대한 비중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다만 불안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미지입니다. 여행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이미지가 좋냐 나쁘냐인데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하나투어 모두투어의 이미지 경쟁력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약간 중소형 여행사 그리고 특히나 그 지역 특색에 맞는 여행사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고 한국인이 해외 현지에 나가서 관련된 여행업계를 차림에 따라서 약간은 국내 대형 여행사를 끼지 않더라도 사실 대형 여행사를 꼈을 때와 비슷한 패키지 관련된 상품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경쟁심만 우려감이 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행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환율에 대한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가계소득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시점 여행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좀 여행을 가는 산업이지만 최근에 불안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약간 중산층 중심으로 해서 지갑을 좀 닫고 있다는 뉴스들은 좀 장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수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여기서 50%, 100% 이상의 고수익을 노리시는 전략은 좀 부담 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모두투어나 뭐 하나투어 같은 종목군들 현재 매수가 대비 우선은 7에서 한 10% 정도의 수익률만 바라보시고 어느 정도 매수를 해보는 것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행주, 모두 투어, 하나 투어, 단기 매수는 긍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보기엔 무리가 좀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7에서 10% 정도 수익률 기대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네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부터 시행되는 원샷법의 첫 대상이 철강 산업으로 꼽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대표적인 공급 과잉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자, 철강주 같은 경우 안 그래도 중국에서 구조조정 이슈가 나오면서 연초부터 기대감이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는데요. 국내에서 구조조정이 이어질 경우에 철강주에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강주 이야기는요, 증권사 연결해서 먼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안상현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금 철강주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가 나서서 이 업종을 구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 8월에 원샷법으로 철강 산업의 구조조정이 될 경우에는 그럼 각 철강 기업에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그 내용부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예,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그 원샷법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철강 시황이 조금 반등한 상황에서 그렇게 강력한 구조조정은 있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철강 가격이, 열연이 37.8%, 냉연이 38.2%, 그리고 철근이 29.4%, 철광석이 47.5%나 급등을 했고요. 2015년 연간 하락폭을 약 2개월 반 만에 모두 회복을 했기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 상승을 한 점이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산업이 약간 회복하고 있는 이 와중에 구조조정을 강하게 한다면은 다시 한번 그런 그 철강 시황이 굉장히 좀 타이트해지면서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원샷법을 시행하면서 구조조정을 대규모로 한다고 했지만 저희가 예상하는 것만큼은 강하게 하지는 못할 것 같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나라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중국의 입장에서도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중국의 수요 둔화라든지 이런 공급 위축에 따른 저희 나라의 반사이익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환율도 지금 1,200원대에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철강 산업이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러한 이슈 때문에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갖고 조금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코도 지금 가파른 상승 후에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20만 원대가 아닌 한 19만 원대 정도 접근하고 현대제철도 5만 지금 4,900원 정도 좀 하락하고 있는데요. 5만 원 밑에서 한번 같이 분할 매수 해보시면은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철강 가격이 오르고 있고 업황이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는 만큼 철강 산업의 구조조정 강력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중국의 구조조정으로 우리나라의 반사이익이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철강주 장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락 시 분할 매수 전략을 가져가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증권사 통해서 철강주에 대한 전망, 긍정적인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철강주 긍정적인 전망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일단은 그 저성장 국면, 그러니까 글로벌리하게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 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철강주가 다시 주도주로 올라오려면 정말로 원자재 빅사이클이 이제 한번 또 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낌새를 좀 찾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보통 원자재 빅사이클이 10년마다 한번 온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2006년부터 2007년도까지 포스코가 정말로 급등을 한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반등을 하고 그 이후로는 2010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좀 내리막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강주 최근의 반등은 기술적인 반등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공급 과잉입니다. 중국의 공급 과잉이 그렇게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다라는 점, 그 부분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다 가격 단가를 후려쳐가지고 이제 고사를 시킨 다음에 정말로 살아남은 그 몇 개의 기업이 승자 독식을 하는 그런 사업 구조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철강업계 쪽 기술적으로는 많이 빠진 다음에는 단기적으로
기본적으로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을 하겠지만 지금 뭐 최근에 바닥권에서 기술적으로 이제 업종 순환매로 인해서 올라온 이 부분들을 추세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철강보다는 비철금속 쪽에서 그 알루미늄 쪽 기업들은 좀 관심 있게 볼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산업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런 소비재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무거운 이제 뭐 철강 이거보다는 플라스틱 그리고 플라스틱보다는 지금 뭐 알루미늄 케이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슈가 좀 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뭐 트렌드로 좀 잡혀간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철강 기업들보다는 알루미늄 기업들이나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을 하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에 대한 뭐 접근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황이 좀 나아진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저성장 기조에 들어간 산업을 보는 것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해주셨고, 이 중국의 공급 과잉이 그렇게 쉽게 해소되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까지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알루미늄 관련주가 낮겠다라면서 철강주에 대한 보수적인 의견 김영철 팀장님께 들어봤고요. 자, 심기현 멘토님은 철강주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우선은 사실 연초에 철강업종이 잘 나갈 수 있었던 것이 중국 쪽에서 공급 과잉과 관련된 우려감을 좀 지울 수 있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 급등세가 연출되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미 구조조정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체력적으로 그리고 철강업종이 좀 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체질로 변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포스코 기준 16만원에서 22만원, 23만원 거의 30% 전후에 주가 수익률이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원샷법을 통한 구조조정 관련된 이슈는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되었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겠고, 철강업종도 좀 변화해서 살 수가 있는 것이 정유화 관련된 업종군들이 업황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전방산업에 대한 수요 부진 우려감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왜 신고가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냐. 정유화 관련된 업종군들은 미래 산업의 변화를 대처할 수 있고 또 그와 관련된 움직임에 따라서 성장성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업황과는 전혀 다른 유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그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아니고 성장성으로 올라갔다라는 점을 봤을 때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업종도 분명히 미래 신에너지 사업에 있어서의 변화 요인을 계속적으로 찾아야 된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같은 경우에도 작용할 수 있겠고, 환경이라든가 특히나 에너지 효율 관련된 연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력이라든가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철강업종이 약간 주도력을 가져야지만이 다시 한번 시장의 주도 종목으로서 언급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와 관련된 신수요가 나와야지만이 분명히 기업의 성장성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본다라고 한다면 철강, 미래 로봇 산업에 있어서 선두 역할을 할 수 있는 대기업을 만약에 꼽는다라고 한다면은 개인적으로 철강업종군들이 관련된 하드웨어 기술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앞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활로를 좀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구조조정 이슈는 이미 연초에 선 반영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철강주 앞으로 추가 모멘텀이 있어야 올라간다라는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자,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이야기 많이 나눠봤고요. 또 양시장 지금 강보합 출발했는데 지금 약보합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장 이후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커뮤니티 상위 랭킹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커뮤니티 상위 랭킹 검색 종목입니다. 지금 CMG 제약이 가장 많은 검색어를 보이고 있고요. 그 뒤를 팀스, 삼성 엔지니어링, 후대지 컴바인과 셀트리온이 잇고 있습니다.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는요, 지금 중공업 기업들이 많이 뜹니다. 지금 삼성중공업이 가장 많은 관심 받고 있고요. 신일생명과학, 현대중공업, 현대증권과 한화케미칼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동시효과 특징주로 알아봤던 종목이기도 하죠. CMG 제약 같은 경우 지금 미국의 임상 일상 완료 동시에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코데지 컴바인 역시나 계속해서 상위 검색어 이름으로 오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지금 조선주들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관련 종목들 지금 김영철 팀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일단 CMG 제약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과거에랑은 좀 다른 움직임들인데요. 뭐냐면은
이제 작년에 제약바이오주가 한참 이제 강세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을 때, 임상 1상이라는 소식 하나만 가지고도 뭐 하루, 이틀, 3일 정도는 상당히 강세를 좀 보여줬었던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CN주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제 물론 이제 임상 1상 소식으로 인해서, 상한가에 들어갔지만,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보합 수준까지 좀 내려온 그런 상황.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당히 바이오 제약이 주도주는 아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한 가지 좀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제약업계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한참 이슈가 될 때, 그리고 그 전에도 분석을 해보려고 이제 여러 리포트들을 읽어봤지만, 사실 이쪽 업계, 그리고 이쪽에 정말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용어 자체도 상당히 어렵고,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숨겨져 있는 기업들, 갑자기 여러 가지 한 5년, 10년 연구를 하다가 임상 1상에 들어가고 2상에 들어가고,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접근보다는 오히려 이제 대형 제약사 위주로에 대한 접근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대형 제약사 위주의 접근이 좋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신약들을 로드맵을 가지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단지 이제 중소형 제약사처럼 한 가지 제약 신약 특허에 대부분의 영향을 투입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여러 개를 이제 로드맵처럼 1상에 들어간 기업, 1상에 들어간 제품, 신약 물질, 그리고 2상에 들어간 거, 3상에 들어간 거, 이러한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 특히나 2상이나 3상 위주의 이제 신약 물질들이 많은 기업들, 그쪽으로 이제 좀 접근을 하는 전략이 좀 유효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코데즈 컴바인인데요. 코데즈 컴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FTSE 들어간 게 해프닝이냐 아니냐, 단순히 이제 시총 관련해서, 그러니까 정성적인 평가가 아니라 정량적인 평가로 편입이 된 부분들이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로 지수를 정확히 추종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제외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좀 난무하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업, 그러니까 이 코데즈 컴바인이 상징하는 것 자체가 좀 코스닥의 신뢰성을 많이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시총 2위까지 올라갔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이러한 뚜렷하게 실체가 없는 기업들 자체가 지수를 움직인다라는 것 자체, 이러한 부분들이 코스닥에 좀 이슈화가 돼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소액주주들이나 주주들이 코스피를 이전하자 이러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기업들은 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테마주를 하는 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는데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테마가 이슈가 됐을 때 초반에 들어가는 건 좋지만 정말로 시세가 많이 나고 이미 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된 종목들은 정말로 흔히 말하는 설거지를 할 경우들이 정말로 많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고점에 물려 들어가가지고 정말로 언제 나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코데즈 컴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스닥 지수가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그 부분들을 가늠하기 위한 정도로만의 용도로 지금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다음 포털 사이트 쪽에서는 이제 조선주 쪽이 좀 많이 들어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 중공업이나 그다음에 지금 대우조선해양, 특히나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분식회계, 그러니까 회계 관련된 이슈도 발생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조선주 같은 경우가 1월 달부터 2월 달 그리고 3월 달 지금까지 신규 수주를 한 게 조선 3사 빅3, 그러니까 빅3도 깨졌죠. 사실 일본 기업이 올라오면서 빅3도 이제 깨진 그런 상황인데, 3개월 동안 신규로 수주한 게 3척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주를 해야 실적이 올라오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그 수주 자체도 선수금에 대한 이슈들이 발생이 되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저는 조선주 업종 순환매로 올라왔지만 이쪽 업종은 당분간 접근을 하는 거는 정말로 쉽지 않다. 전저점 부근에서 흔히 말하는 기술적으로 쌍바닥 패턴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전부 다 알아봤습니다. 일단 조선주 당분간은 접근 보수적으로 하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개장 이후 급등락주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급등 종목입니다. 연일 올랐던 팀스가 오늘 또 급등하고 있고요. 진양산업, 대신정보통신, 세미시스코와 디오텍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급락하는 종목은요. 오리엔트전공, 심엔터테인먼트, 인스코비, 영백CM, 르네코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급등주들 같은 경우 요즘 이렇다 할 이유 없이 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진양산업이 오늘 이유 없이 급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유승민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는 대신정보통신이 유승민 의원의 새누리당 탈당 이후에 무소속 출마 소식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종목 심기현 멘토님이 봐주시죠. 네, 우선 결론적으로는 정치 관련된 종목에 대한 움직임은 사실 접근을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총선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사실 총선 관련된 이슈는 과거 정치 테마 관련된 이슈에서 상승폭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 테마주로 간다면은 대선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은 좀 많이 컸지만은 개별 의원과 관련된 종목에 대한 움직임은 사실 완전히 테마에 대한 움직임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과거 대비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좀 많이 내면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급등 종목에 대한 이유를 좀 여러 가지 찾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오늘장 급등 종목에서 좀 눈여겨보실 종목은 디오텍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디오텍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늘 8%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음성 음식과 관련된 삼성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M&A까지는 아니더라도 대규모 투자라든가 그리고 협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디오텍의 역할이 커질 것이다라는 것은 테마일 수는 있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완전히 없는 얘기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음성 인식이 돼야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 사실 알파고의 최대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인공지능으로 인한 계산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빠르지만 사실 소통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와 관련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각 나라들의 관련된 기술력을 높이려고 하는 움직임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디오텍까지 종목군들 오늘장 급등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향후 추가 반등에 대한 여력, 중장기적으로 한번 기업의 성장 가치를 한 번쯤은 평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시 테마주 접근을 좀 자제하자라고 해주셨고요. 오늘 급등하고 있는 디오텍 추가 반등 여력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래량 급증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거래량 급증주입니다. 지금 디오텍, 조금 아까 말씀해 주신 디오텍이 지금 거래량 1359% 증가하고 있고요. 그 뒤를 3일기업공사, 마제스타, 디지털조선과 K탑 리츠가 잇고 있습니다. 네, 조금 아까 잠깐 코멘트 들어보기도 했던 종목이죠. 지금 오늘 거래량 가장 급증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디오텍입니다. 자, 디오텍 같은 경우 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 인공지능 업체 M&A 물색에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요, AI 관련주들 디오텍 제외하고도 또 추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이라고 약간은 기대감이 나왔던 종목군들, 사실 디오텍을 제외하고는 오늘 장 거래량이 그렇게 동반되지 않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 프로그램, 인공지능에 대한 프로그램을 사실 우리나라가 구글을 따라가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좀 늦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따라가더라도 그 폭에 대한 부분을 줄이려고 하면 대규모 투자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관련된 경쟁력을 키우기는 어렵다 말씀드리면서, 개인적으로는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어느 정도 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한 기술력이 동반되기 위해서는 앞서 디오텍이라든가 이러한 기술력도 상당히 좀 필요하다라는 거, 인공지능에 대한 테마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산업, 그리고 스마트 홈이라든가 최근에 약간은 주춤하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음성 인식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금융 서비스, 그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보편화가 조금씩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능에 대한 측면이 향후 스마트폰뿐만이 아니고 여러 모든 가전제품,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기타 모든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다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디오텍은 인공지능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아니고 미래 우리 실생활의 트렌드의 변화에 대한 움직임으로 접근하는 걸로 좀 차별화를 두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직까지 기술력이 미미한 상황에서 AI 테마보다도 미래 먹거리 쪽으로 접근하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또 AI 관심주 좀 쉽게 꺼지지 않고 있는 만큼 디오텍이 지금 삼성 M&A 이슈에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KL에 또 같은 이슈로 오르고 있습니다. 자, 김영철 팀장님은요, 이 종목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아직 뚜렷하게 어떤 기업이 수혜다라는 부분들을 확실히 잡아나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실 이 앞전에 스마트가 붙은 스마트 카나 아니면은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산업의 연장선상이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바로 인공지능이 이제 뭐 탑재가 돼가지고 제품들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구글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고, 그 구글이나 아니면은 기타 이제 그 미국 뭐 애플이 산업을 선도해 나간다라는 측면에서 구글과 애플이 가장 지금 뭐 중점적으로 그리고 또는 많은 개발들이 들어간 그 산업 섹터 쪽에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구글과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스마트카 그리고 스마트 홈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게 사실 적용되기에는 뭐 시험 주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진척된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저는 뭐 인공지능 쪽보다는 자율주행 쪽 또는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라 일부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거기에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저번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IA라는 기업 그리고 팅크웨어라는 기업, 뭐 하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IA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자동차 이제 전장 회로에 대한 자동차용 반도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력 특화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오텍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 급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음성인식 그다음에 필기 그다음에 뭐 전자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고, 사실 뭐 AI 이슈 그 이제 인공지능 이슈가 있었을 때 한번 급등을 한 이후에 물량 소화 이후 다시 한번 상승을 한 그런 부분들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한 번 급등을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쉽게 뭐 이렇게 사그라들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로 단기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500원 언더까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움직임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만 좀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철 팀장님 역시 AI 테마보다도 스마트카와 스마트홈 이쪽으로 좀 더 주목해서 바라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디오텍 쉽게 상승세 꺾이지 않을 거다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상한가 하한가 종목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은 이노칩이고요. 하한가 기록한 종목은 없습니다. 네, 이노칩이 지금 대형 할인점 사업을 하는 모다를 흡수 합병했다라는 소식에 상한가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자, 김영철 팀장님, 이게 이렇게 호재거리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호재거리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바닥권에서 어제 이제 뉴스가 나온 다음에 윗꼬리가 달리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강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는데요. 대형 할인점, 사실 지금 그쪽 산업 섹터는 워낙 경쟁이 좀 치열한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뭐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그런 호재였을까라는 부분들은 뭐 개인적인 뭐 의견이고요. 근데 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사실 대형주들이 좀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작은 이슈가 좀 발생이 된 쪽으로에 대한 수급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오늘장 일단은 상한가로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내일장까지, 그러니까 월요일장에서도 뭐 강세 출발은 좀 예상이 되지만 지금 뭐 2거래일 연속 좀 올라온 그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이야기 모두 들어봤습니다. 지금 양시장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 오늘 거래량도 꽤 적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심기현 멘토님도 강연에 있으시다고요? 네, 우선은 이번 주 일요일 강연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서울경제TV 공개 강연에 함께 참여를 할 것이고, 3월달 증시에 대한 마무리, 그리고 4월달 증시 전략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갖고 계시는 포트 고민에 대한 부분 좀 해결을 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고민뿐만이 아니고 계좌가 마음대로 좀 운영이 안 되거나 손실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강연회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위즈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그리고 샘플러스 심기현 멘토와 함께했고요. 자,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